이제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단 얘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분단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분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분단과 미군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주둔의 배경으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도 어떤 미국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조금 단언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과 미군 주둔의 역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로 인해서 어떠한 주변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지역과 어떤 연계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들로 조금 확장되어 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둔에 대해서 미군 주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분단과 함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먼 옛날, 이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무 이제 아련하기도 하겠지만 이 신탁 통치의 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들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신탁 통치는 45년, 1945년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이 되면서 신탁 통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도 있었고 어떻게 뭐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신탁 통치는 전쟁이 끝나기 이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대외 전략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통치는 사실은 뭐죠, 여러분?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정한 특정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점령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 그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중점은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적이기도 한 일본의 혹은 이제 식민지를 운영했던 제국들과 어떤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이후에 전후의 어떤 질서를 자신들이 제대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명분과 더불어서 이것을 식민지 민들이, 과거 식민지 경험을 했던 민들이 자신들의 점령을 기존의 식민지 어떻게 달라? 하면서 반발을 할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자체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 특히나 이제 연합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상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점령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미국의 단독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큰 구상 속에서 어떠한 것, 자신들의 질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질서를 재편할 때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시키되 이것이 한 나라만 더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관리로서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이로 회담, 일정한, 우리 왜 있잖아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구가 들어갔던 이 카이로 회담의 결의로서 대략적인 신탁 통치의 방안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탁 통치, 점령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중들에게, 우리가 왜 점령을 하냐면 식민 지배를 받은 아이들이 스스로 통치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포춘 같은 기업인들이 보는 잡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기사를 내면서 자신들의 점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국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국제 민간 행정 기구라고 해서 주권은 국제 기구에게 있되 사실상 통치라는 기구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다. 거기서 이제 4강 국제 질서의 어떤 결정을 담당하는 4개의 강한 국가들이 담당한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신탁 통치안을 구두로 동의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하나 참전이 대상이 되는 소련이 대의전에 내가 참전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들, 특히나 한반도와 그 주변 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당시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도 소련의 어떤 내부의 혁명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배제하면은 이후에 이들이
이미 이제 조선인과 연관 맺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안대를 고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의 참전이 매우 중요했고 이것이 약속된 게 45년 2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 틀들이 좀 마련되어 가고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여전히도 공동 관리라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기의 안들이 중요시하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45년 7월에 포츠담 회의에서 대략적으로 합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략적인 지역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국가들의 합의 속에서 점령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상 우리가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조선의 한반도의 점령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직도 중국 지역에서는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이제 영역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안보적으로 이제 관할을 해야 하는 환태평양 공로에 미국 북미와 남미를 포함해서 그 주변 제도들을 포괄하고 있는 환태평양 공로를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에서 그때의 어떠한 전략 지역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명목적으로나마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정도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좀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주목이 됐던 지역이 부산이나 진해, 항구 도시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수도니까 서울과 그리고 그 인접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인천 그리고 한국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 소련의 영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또 중요하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만주와 또 접경 지역에 또한 청진과 나진이라는 지역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청진과 나진은 사실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어떻게든 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논의할 때에 중요한 것이 오스트리아형 사강 분할. 오스트리아처럼 한 국가를 4개로 나누어서 4개의 국가들이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두동강으로 댕강하면은 이제 두 나라만 점령을 하게 되면 주요 전략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분할을 해서 자신들과 좀 친한 국가들에 이제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논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변화했던 것이 1945년 8월에 들어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군사전략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 미국은 분할 점령을 결정하게 되고 그 분할 점령의 기준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38도선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그러니까 38도선 이북 지역의 점령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소련이 담당을 하게 하고 그러고 그 38도선 이남 지역에는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이 결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부터 점령을 해서 그 안에서 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점령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소련의 입장에서도 참전을 해서 북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군을 해체하고 점령을 하게 하는 작전들이 수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들이냐라는 것들은 블랙리스트 작전과 베이커 포티 작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작전 같은 경우는 일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작전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전투 같이 남쪽으로부터 미군이 점령을 시작을 했고 이미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군이 승리를 하면서 점령 깃발을 꽂은 상태이기도 하지만요. 8월 8일부터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사실상
남아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 안에서의 군의 영향력을 해체하고 자신들이 어쨌든 승리를 확정한다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점령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에게 전달을 하죠. 이제 한국에 대한 점령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5년 이후의 분단이라는 것은 많은 점령 정책이라 식민지를 해체하고 우리가 이 식민지라고 하는 패전국에 갖고 있었던 영향력을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재편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연계성을 계속 인지하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단 정책과 미군의 주둔 그리고 점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오래 전쟁 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해방 이전부터 고려되고 있었던 작전이었고 정책이었고 그것이 현재의 어떤 뭐 상시적인 미군 주둔의 어떤 그 연장선 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밑에 사진은 오키나와 전쟁인데요. 사실 이번 저의 어떤 지금 강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다르진 않겠지만 오키나와 전쟁이 있었을 때 사실 이 전쟁도 일본에게 있어서는 대미 방어전의 굉장히 최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인들도 많이 강제 동원되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이후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건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된 베트남 전쟁이건 계속 이 동아시아의 전쟁에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밝혀지기도 한 후에 또 밝혀지기도 한 일이기도 해서 이제 조선인에 대한 흔적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형성되었던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억을 좀 계속 잊지 말자라고 하는 오키나와에서 조선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들에서 하네비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블랙리스트 포티 작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 이게 하나의 작전으로 불리기도 해요. 블랙리스트 베이커 포티라고 블랙리스트 포티라고 해서 왜냐하면 일본의 점령과 한국의 점령이 어쨌든 간에 단독 작전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후에도 점령 자체도 일본에 있는 GHQ와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만큼 그리고 미군이 주둔을 하고 이후에 이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연계되는 것만큼 사실 계속 연계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제가 배경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포티 작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점령 작전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북쪽으로 먼저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공언되게 되고요. 이후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계속 거부를 하다가 7월 달에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거를 우리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8월 10일에 우리가 항복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베이커 포티의 작전들은요, 주요한 지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어떤 지역에 우리가 주요하게 파악되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 지역이 중요한가라는 것들이 이미 파악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1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수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항구로서 인천을 점령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부산, 3단계에서는 전주와 군산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작전이 수립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작전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오키나와로부터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병력 이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선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점령이 시작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수송 계획과도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월 달로 넘어가게 되지만 결국 이 작전은 8월 달에 내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작전들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미군이 한반도에 점령을 했을 때 제대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한국인들, 예컨대 아까 우리 처음 페이지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이거 뭐 식민지랑 다를 바 없잖아. 우리도 정부 수립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반대라는 사람들, 이런 조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감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점령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육로와 해로의 교통, 통신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한 내 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정부를 실시한다라는 것들의 내용을 목적을 안고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군정부를 설치하고 미군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해서 뭘 원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 사실 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들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항복을 정말 공식화하기 위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겠죠. 이들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전쟁이나 무력을 쓸 수 없도록.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것, 그리고 이미 소련이 또 참전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소련이 참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제안해서 시행이 된 것이고, 그 이북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세력들을 어쨌든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를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또한 경계했다. 그래서 소련이 너무나도 남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 속에서 너무 이제 공산주의 영향이 또 받지 않도록 일본의 한반도의 어떤 마지막 보루로서, 공산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것을 이제 정리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42년부터 쭉 배경을 갖고 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해체하고 자신들의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에서 일본과 중국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일 배경으로 해서 미군의 주둔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미군의 주둔은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의 항복 이후에 한반도로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매우 스무스합니다. 일본은 이미 항복을 받았고 점령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군들, 민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만 송환시켜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만 보장이 되고 한다면 한반도 점령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8월부터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9월까지 교환 서신들을 이제 교환하면서 미군이 점령을 했을 때 사실 좀 고려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지? 라는 것들, 혹은 소련의 지금 점령 상황이 어떻게 되지? 소련은 아까 제가 9월 달에 처음 미군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소련은 8월 20일에 이미 북한으로 들어와서 점령을 시작하고 있었고 9월 9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또 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초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자신들이 점령을 했을 때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점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일본과 협조적으로 환경을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어쨌든 이 미군 사령관인 하지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9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인천에 병력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점령이 시작되고 9월 9일에 항복식이, 한국에서의 점령을 우리가 포기하겠다라는 항복식이 진행이 되면서 미군의 점령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미군의 점령이 시작될 때 중요한 포고가 이 9월 7일에 발표된 포고령 1호입니다. 이렇게 9월 4일에 도착을 하고 포고령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했던 미군의 주둔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군의 점령과 미군의 점령을 이제 선언하고 미군정이 이때 최고 행정권자가 된다라고 사실상의 주권자로서 미군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서 미군이 주도하는 정부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운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어떤 미군 주둔과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권리가 그리고 목적이 수행되는 양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점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주둔의 기반, 그리고 그들의 어떤 통치 방식과 이후에 어떤 남겨진 협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권한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점에서 현재의 미군 주둔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을 했을 때도
딱 분단의 상황,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분단이라는 상황들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기원이 되는 미국의 주둔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적인 재편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같은 경우는요,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이제 선거 이후에 5월 선거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점차 이제 종료를 할 수 있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정을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사실상 형태적으로 보면 준간접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예 뭐 한국인의 개입 없이 정말 식민 통치처럼, 물론 식민 통치에도 한국인들이 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제 한국 이후에 미군정 종료 이후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 정부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이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한국인들의 기구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하는 식민 통치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결정이 항상 미군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간접 통치도 아닌 그래서 준간접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한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 미군정의 영향력이 미친 그 힘은 막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종의 점령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나가더라도 이 질서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국가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떠나더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 이러한 협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8년 판미 과도 군사 협정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협정에는요. 주한미군이 철수는 하지만 철수하기 전까지 필요한 어떤 재산들은 다 우리가 쓸 수 있어. 교통시설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하는 대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어떠한 법적인 것이 필요하면 제공을 해줘야 한다라는 어떤 약속들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인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전쟁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미군이 어쨌든 유엔군의 이름으로 작전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전협정이라고 하는 약칭되는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미군이 어떠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이것은 한국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치해법권적인 권한들이 계속해서 보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었죠.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시하라고 하는 단서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94년에 어쨌든 평시작전권, 평시에는 한국군이 통제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권한을 환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도 정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상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군정 시기에 어떤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미군의 역할들이 이러한 협정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될 수 있는 데에 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던 전쟁이었죠. 사실상 이 전쟁에는 주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주체라고 한다면 미군을 들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군도 역시나 우리 신탁통치의 결정 때처럼 미국 단독으로 이제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유엔군이라는 것은 유엔에 소속된 군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엔에 참석된 군은 아니지만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국적 군을 조성하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인 행위이다, 전략적인 행위이다라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신속하게 6월 25일에 발발한 이후에 신속하게 안보리가 열리게 되고 6월 27일에 이 결의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정말 신속하게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군으로서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유엔군의 역할은 전쟁을 통치하는 전쟁 상황에서의 또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어느 권한을 갖게 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내전의 성격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1950년 7월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점령 지역에 대한 권한, 통치 권한이나 관리 권한, 민사행정에 대한 권한까지도 한국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분단 과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는 유엔이 규정한 한국 헌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 지역까지 영역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유엔에 승인받을 때의 내용을 보면 그 임시 한국 유엔 선거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정부다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그 선거위원단이 활동할 수 있었던 38선 이남 지역에서 설립된 정부만 통치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만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38선 이북 지역에서의 통치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유엔군으로서의 참여와 전쟁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권한에 대한 혹은 통치에 대한 그 영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 구조로 보면은 어쨌든 유엔군 사령관이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이제 일본에 대한 점령을 담당하기도 했던 메가더가 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격상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군이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통치 영역까지도 관할할 수 있는 권한들도 계속 기반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가면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좀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이라고 하는 기반들이 또 형성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정전협정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상 한 1년이 지난 정말 이제 불티나는 그 전쟁은 1년여간 지속이 되고 1951년에 들어서면 소련과 미국이 각각 이제 정전을 약속을 하게 되죠.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자라는 시작이 5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51년에 시작되었던 정전협정은 53년까지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게 되었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승만의 태도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협상 테이블 내에서 매우 주요하게 포로 문제로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도 물론 있었지만 이승만은 또 하나의 미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걸림돌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쟁을 끝낼 수 없어. 우리가 북한까지도 갔었는데 우리 통치를 다 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끝내지 말고 시작하자. 그래서 아예 끝내버리자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승만에게서 계속 어떤 정전협정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전협정에 이렇게 계속 반대한다면 제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버레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어떤 이제 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상호방위협정이었어요. 상호방위협정은 사실 미군 주둔의 상시적인 장기적인 주둔의 가장 협정의 근거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이 협상 카드를 내민 거죠. 그래서 나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너 이 전쟁 또 중단하고 미군, 중국군 다 철수하면 북한군 또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나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좀 위협이 너무 크다. 우리에게는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호방위협정,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서 위기가 생겼을 때에 바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그 증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내건 것이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양자 간의 합의, 집단적인 안보 조약이 아닌 양자 간의 합의로서 약속을 하는 것에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이 자체가 사실상 미국이 전면적으로 한반도 위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소련과 중국을 또 자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개입은 좀 거부를 하면서 약간 이제 시기가 딜레이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미국의 상호방위 협정 미국이 체결을 하겠다, 이제 합의를 해보자라고 수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후에 각지에서 전투를 통해서 노획되게 된 그 포로들을 담고 있었던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 그 근거는 여기서 이 석방된 북한군, 중국군으로부터 온 포로들이지만 얘네들 우리한테 반공한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또 사회에서 좀 받아들여서 잘 한번 같이 구성원으로서 이 자유주의를 이제 우월성을 좀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포로를 석방해 버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선 이거는 매우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여 년의 긴 정말 지겨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이 포로에 대한 처리 여부였거든요. 어떻게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최승만이 미국의 합의도 없이 포로를 석방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이 협상 테이블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미국과 한국이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이제 전전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결국 자신들이 요구했던 어떤 안들을 수용받게 된다라는 것들이 한미 상호방위 협정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측면을 보면은 결국은 주한미군이 상시 주둔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한미군 주둔을 하게 되는 그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한국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을 보면은 상호방위 협정에 의한 근거에서 미군이 주둔을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전 이후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한국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군의 증편과 그 원조를 제공해서 너희들이 좀 불안해하는 어떤 안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보면 날짜를 보면 초안이 교환됐던 시기가 7월 11일입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약속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 다만 본격적인 체결은 상호방위 협정 이후에 하자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전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미국과 한국이 안보조약을 체결했어? 라고 하면 또 전쟁 준비하는 거야? 이거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위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약속하면서 시행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미군의 주둔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승만 한국 정부의 이제 요구로 협상안으로서 실시될 수 있었다라는 그 배경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가장 요구했던 자동 개입, 위기가 생기면 바로 미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군이 어쨌든 상시적으로 주둔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가장 너희가 우려하는 전선 지역에 우리를 배치해 줄게.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38선을 넘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하지 않겠니? 이게 자동 개입과 뭐가 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득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인계철선이 부비트랩처럼 딱 닿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하나의 인계철선으로 심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군의 주둔이라는 건 어쨌든 이승만의 요구로 그리고 북한에 의한 재침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한다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까 이승만과 미국의 갈등에서부터 보았듯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승만의 북진 의지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을 어쨌든 상시적으로 주둔함으로써 한국군의 통제력도 같이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중봉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상호방위 협정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미 의사록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대신 작전 통제권을 계속 보유한다라는 조항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지 못한다, 전자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군이 어떻게 주둔하게 되었는지라는 것들에서 전쟁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으로 장기 주둔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북한의 침입, 어떤 전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봉쇄라는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의 군사적인 발휘권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력은요, 그 상시 주둔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보다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전쟁에 대한 어떤 위기를 계속 억제하는 것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분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50년대 중반으로 가면 뭐 일본에서도 계속 반기지 운동이 또 전개되기도 했던 영향도 있지만, 미팔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군사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들, 달리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미팔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통제하에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68년 이것이 뭐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68년 박정희 정부가 전 지역에서의 어떤 미군 감축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자주국방을 막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의 작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는 이거에 받아들여지면서 뭐 한미기획단이라는 것이 발족되게 되고, 작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8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이 되면서 결국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개된다라고 하는 변화들이 야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혹은 이제 주일미군의 감축이, 필리핀에 주둔했던 기지의 감축이 60년대 후반에 전개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우리가 그 현지에서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라고 하는 정책 속에서 좀 더 책임이 분담되고 있었다라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78년 한미연합사령부의 발족과 80년대 후반에 가면 미군의 기지의 재배치,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미군의 배치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담 같은 것도 미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한미기획단이건 연합사령부건 관련된 어떤 이제 권한들이 좀 분담되는 과정에서도 한국군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인 원조,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핵무기 배치라는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에 대한 통제도 해석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전국적인 기지의 배치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70년대 쪽으로 가면 기지로 재배치되긴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또 억제할 수 있는 영향을 또 보여준다라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 아까도 지도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전국적으로 작은 지역까지 기지가 설치되게 됩니다. 45년의 미군의 주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이제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지로부터 연계되고 있었던 양상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주한미군의 역사에 대한 긴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어떤 분단의 상황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았을 때, 사실상 그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45년 이전에 미국의 대외정책 전략이 형성되고, 그 영향력이 냉전이라는 시기 속에서 미국의 그 패권이 형성되고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였다라는 것들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미군이 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기지라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할 때 어쨌든 기지를 설치하고 그 기지라는 곳에서 활동과 더불어서 그 기지를 경계로 한 주변 지역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주둔을 해 왔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개념들이 공간과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이제 뭐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뭐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설명하는 장소이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이 어떤 특정을 갖고 있는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공간과 공간을 형성하는 경계라는 것들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경계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나, 다른 우리가 아닌 어떤 그룹들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위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출입의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개념 혹은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 자의 어떤 경제적인 성격들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기지 같은 경우는 공간을 형성하는 어떤 경계로서 한국의 어떤 주권이 닿을 수 없는 기지와 그리고 그 기지의 권한이 또 닿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어떤 공간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랬을 때엔 어떤 기지의 운영을 위해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주변 지역이 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사실상 어떤 부분까지 이 공간 자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이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들과 그 주변 지역을 나눌 수 있는 또 경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의 이 공간과 경계에 대한 영향은요,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경계가 지어지고 그 경계로 인해서 발생된 공간에 대한 연구로서 그 공간의 특징을 장소성을 발견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떤 공간 그 자체의 변화, 그래서 공간이 어떤 식으로 시계열적으로 변화되고 형성되고 소멸되어 갔는가라는 것들, 혹은 그 공간에 어떠한 주민들이 혹은 구성원들이 이제 살게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규정하는 정책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뭐 지역사라는 것처럼 뭐 80년대 지방사라고 이제 도입이 되었던 것처럼 뭐 중앙으로부터 동원되고 영향을 받는 하나의 어떤 지역이 그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이라는 그 특성 자체로 전개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의 어떤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역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목하는 지역사의 연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공간이 변화하는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발생하는 도시사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지역사의 어떤 단위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어떤 오히려 그 지역에서 또 포괄할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을 또 보여주는 마을사라는 것까지도 전개되고 있기도 하고 특정한 시설에 이제 주목을 해서 수용시설, 군사기지라고 하는 공간에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 주목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분단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단으로 인한 접경 지역, 그렇죠? 왜 우리는 뭐 군사 분계선이 있고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 뭐 비무장지대도 있고 그래서 분단으로 인한 경계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정책들과 출입들이 제한되면서 특징이 발현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과 비국민, 그러니까 하나의 국민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사실상 누가 이 국가 체제에 수용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의 경계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경계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고 하나의 연구 속에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주목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미군 기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주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군 기지의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경계로 해서 만들어진 주변 지역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또한 만들어진 경계 속에서 그 가운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미국 정책에 의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미군의 지역 사회는 미군의 기지 운영의 정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서의 기지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는 미군의 권한과, 그리고 한국의 어떤 주권, 행정지역에 대한 권한이 중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 속에서 그 권한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주목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분단 하에,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민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하부 단위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서 안보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생활 공간, 생활 단위가 어떻게 동원되었는가를 또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개념은요, 군 시설 혹은 인력이 주민의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말은즉슨 공간 자체가, 기지의 어떤 경계로 한 공간 자체가 지역과 기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상시 주둔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기지를 주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정책으로만 볼 수 없고 주변 지역과의 계속 이제 갈등을 완화하거나 계속 협조를 동원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동원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미군 기지와 연계된 생활 공간, 그래서 매우 이제 밀접한 생계 수단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군의 권한이 발휘될 때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공간과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경계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생략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경계라는 게 이 특정한 지역과 다른 공간과의 차이를 보이는 하나의 경계라고 한다면, 그 경계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어서 두 지역의 문화를 혼합해서 갖고 있는 지역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계지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가장 크게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과 대민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은 이 미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민적인 관계, 대민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자 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이제 정책이었다라는 건데, 주목할 점은 이게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지 운영과 그 안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떠한 데서 기원을 했는가라고 보면은 50년대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되었던 반란전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뭐 게릴라군에 대한 운영을 보면 주민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시행이 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 지역 대민들의 생활 공간을 먼저 이제 공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책 속에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사회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성격은 군사적인 성격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군 기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출입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경계에서 기지의 경계라고 했을 때 경계를 풀어주는 것으로서 또 대민 관계를 또 증진하는 방안을 또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지 개방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기지로 불러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축제를 한다거나 미국의 문화가 이런 거야, 뭐 음식이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행사들을 전개하기도 했고, 뭐 스카우트를 조직해서 유소년 집단들을 하나씩 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사령관 하에 조직된 스카우트 조직들을 통해서 미군과 유소년들이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안보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 연구자의 어떤 전쟁 마스코트
아까 언급했던 전쟁 마스코트라고 하는, 그래서 뭐 미국 전장에서 사실 미국이 주도하면서 뭐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선전하는 거는 이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어떤 이미지를, 그래서 이 제3세계의 인종 차별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미군의 우호적, 뭐랄까, 그 인도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해서 뭐 전쟁 마스코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이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조직들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조직들이 사실상 미군 주둔의 어떤 가장 좀 우호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그리고 유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스코트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역 관료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사회관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 관료들이 오늘 학교에 뭐 의자가 더 필요해요라고 하면 미군이 또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군이 지금 기지 주변에 너무 교통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교통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좀 협조를 한다거나 하는 관료적인 측면에서, 유지의 측면에서 미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매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대한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기도 했는데,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늘거나 하면 일단 지방정부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미군이 지원을 해주고 구호를 해주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활동으로 활용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호적인 활동만 했는가? 좀 아니겠죠. 기지 운영을 위해서 어쨌든 통제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기반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활동들, 뭐 대민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언제든 이 지역사회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긴 분단 지역이고 우리가 북한인과 남한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경계의 인식을 또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이제 미군 헌병이에요. 미군 헌병은 사실상 이제 미군 군사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비를 돌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이 미군과 갈등을 보이지 않도록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미군 기지 주변에 이제 모여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수단을 상실한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기지로 와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상업활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생계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미군의 출입을 막습니다. 왜? 뭐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성병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두 이제 지역사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오프리밋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제 미군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하려면 우리의 규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 안정적인 기지 운영을 위해서 계속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미군에 대한 뭐 미군이 병에 걸리거나 성병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미군의 입장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로 간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밀수. 그래서 뭐 밀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57년에 그 주변에 있는 300세대를 다 이제 권한 없이 미군이 이제 수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장 같은 것 없이. 그러한 것들도 사실상 이제 묵인이 되고 있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내려졌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들로 보았을 때, 이 미군이 어쨌든 자신들의 권한을 굉장히 정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어떤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 그 미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선 지역 사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기지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미지들을 또 담고 있는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60년대에 이제 보여지는 기지촌의 그 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뭐 안전 소년단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교통 관리를 할 수 있는 교통 교육을 하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미군 사령관이 교육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 뭐 가장 구석에 있는 사진이 아까 말했던 주한미군 대한원조라고 해서 이제 고아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구호 활동이에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원조라고 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는 건 아니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어떤 작업들. 그리고 Mother's Day Gift in Korea라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스카우트
이제 그 미군 사령관의 아내에게 가서 마더스데이에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군 마스코트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라는 게 하나의 작은 유소년 군사 조직처럼 이제 미군이 조직하고 운영하기도 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통제라는 부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성에 대한 성병 통제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주변 지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전개되었던 여성에 대한 성매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성매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병을 사실상 모두 지역 주민에게 돌린다는 거. 그래서 여성이 깨끗한 몸을 관리하고 뭐 정부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구들, 그래서 성병 치료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진료소였고요. 지금은 동두천에 이렇게 좀 폐허가 된 채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병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인데, 길 가다가 여성들에게 증명서 보여줘라고 했을 때 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뭐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 여과 없이 진료소로 끌려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여성에 대한 신체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이 아까 계속 제가 정부가 기반한 권한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됐던 것이 아까도 협정 얘기를 했지만 66년에 발생했던 주둔군 지위 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66년이 체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50년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거의 16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그 권한을, 굉장히 치유법권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 그 권한을 규정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아까 왜 지역사회까지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미군의 입장에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을 담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너희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협상 과정에서도 이 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좀 논의되기 힘들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조항들을 보면 결국은 권한, 그 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보호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를 하려면 그 주변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관이라고 하는 권한이 또한 발생하고 성격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군 기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 지역사회가 형성될 때 이 범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지만, 뭐 기지로부터 몇 킬로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미군이 그러니까 통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정책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그 정책적인 경계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뭐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공간과 공간을 구분할 때 있어서 뭐 경계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기지 주변 지역의 외부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지역을 우리가 말했던 기지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혹은 뭐 이제 좀 다른 이름들, 뭐 리틀 시카고라든지 범죄가 난무한다라고 해서라고 하는, 그리고 뭐 성매매 어떤 뭐 공간으로서 뭐 용주골이라고 대표되기도 하고요. 이런 지역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행정 공간과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 자체, 이 공간, 기지 주변에 형성된 공간에 대한 주변 지역의 인식 자체도 하나의 경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동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한국에서의 지역들이 이제 기지가 어떤 한국에만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기지들과 어쨌든 계속해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라는 것들에서 왜 이 한국에 이런 방식으로 권한을 보장해주면서 주둔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북한의 어떤 분단의 상황으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주변 지역에 주둔한 기지와 안보 분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많은 또 기지들이 보이고 있는, 사실상 지금은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 일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주둔할 때 있어서 일본에 대한 방어가 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만큼 일본에도 많은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 주변 지역의 안보를 분담하는 허브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주한 미군도 역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기지가 여러분 유엔군 사령부예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아까 전쟁 시기에 형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시기에 도쿄에 설치되었다가 이후에 이제 한국에 또 옮겨지게 되는데 이 옮겨졌던 것이 54년 협정에 의해서예요. 근데 이 협정에 이제 도쿄에 있었던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오지만 한국에 이전을 하면서 남겨둔 게 있어요.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뒤에도 보이겠지만 51년에 이미 이제 미략을 통해서 얘기된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까 말했던 안보 분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인 분담과 연계가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에는 이 도쿄와 오키나와 사세보에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후방사령부의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협정들을 통해서 미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 협정이 알려지고 뭐 공문이 알려지고 할 때 가장 우려됐던 건 왜 외국의 위기에 우리가 계속 연루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어떠한 명분으로 하여금 계속 이제 활용이 된다면 일본이 전장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안보 조약을 통해서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기지 주둔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외국의 안보에 계속 우리가 연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또한 이제 좀 정당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정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민 정책과 같은 우호적인 교류의 측면도 분명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제 극명하게 또 구체화됐던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키나와에 특히 아까 그 점령이 시작되었던 미국의 점령이 최초로 시작되기도 했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전쟁 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제 날아가는 폭격기를 오키나와로부터 띄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사실 반전 운동이 계속 오키나와로 집중이 되는 관계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거나 병사들 베트남으로 파견하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해서 파견을 한다거나 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분업에 미국에 의한 전쟁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안보 분업의 허브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아까도 우리가 대민활동에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처럼 특수작전군이 대민활동을 함께 전개를 하게 되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위한 대민활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기차활동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의료적인 측면에서 원조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지역사회 관계 활동을 보다 심화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개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해서 이런 안보 분업을 진행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스카우트 조직이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오키나와에서의 군사 조직들 스카우트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벌이고 동아시아 위원회 속에 배치되면서 각각의 이제 안보 분담의 인식과 현재의 중요성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오키나와에서 전개되었던 이제 스카우트 잼보리 사진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7 심리작전단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제7 심리작전단은 6.25 전쟁기에 시작이 돼서 65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전이라고 해서 왜 전쟁 때 왜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랬지만 늘 있던 거지만 왜 뭐 항복하라라고 한다거나 적들에 대한 심리전을 펼친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때의 심리작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만 했던 전쟁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대한 민들에 대한 작전도 전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민활동이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의 분견대를 파견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홍보 활동들을 시작해요. 이런 인식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이 정책들을 같이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베트남 전쟁에서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성들, 베트남 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다양한 해외 국가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대민 정책으로서 이제 확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 대만, 일본의 분견대를 파견해서 공보물을 제작하기도 했고,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자유의 벗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었고요. 결국은 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성격 이런 것도 매우 공통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의 가장 이제 또 가장 오래된 건 아니지만 미군이 주둔하던 한창 주둔해서 활동을 하던 시기부터 이제 그 유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뭐 미군을 위한 공연장이 또 이제 마련되어 있었던 것, 예전에 이제 미군들이 와서 남겨두거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뭐 기지 주변, 한국의 기지 주변 지역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공간들은 이제 많이 없지만 이제 좀 유사한 양상들이 보인다. 그래서 기지 주변 지역에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간판이 이제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식당들이나 뭐 기념품 샵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라는 것들. 이게 현재 이제 많이 활성화되진 않지만 한창 이제 경제적인 연계로 막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한 상업을 확대되고 있었을 시기와는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현재도 남아있는 뭐 군산이나 평택이나 동두천 같은 지역에 이러한 또 유사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미군의 주둔의 역사, 미군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 한국에 말을 디뎠냐라는 것부터, 단순히 이게 한국을 목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주변 지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이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혹은 주둔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의 그 공간적인 측면까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이야기들이지만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